사람 사는 일이 어쩌면 이렇게도 힘들까요? 상처 주지 않고 또 상처받지도 않으면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건만 끝내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인 것 같네요. 몇 년 전 제게 있던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은 아마도 평생 지워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의 짐을 덜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봐 주세요.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좀 유별날 정도로 아끼고 절약하는 스타일이랍니다. 오늘도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 뭐 쓸만한 것이 나왔나 기웃기웃거리며 하루를 마감하고 있죠. 제가 워낙에 가난하게 살았는지라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성격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이라면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한때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라면으로만 끼니를 때웠는데 매일 그것만 먹다 보니 배탈이 난 적도 있을 정도였답니다. 가진 것 없는 집에 맏딸로 태어나 동생들과 집안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결혼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리신 후 저와 동생을 위해서 또다시 자신을 희생하시며 사셨죠.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기구한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탓에 어려서부터 절약 정신이 철두철미했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일까지 막막했으니까요. 한 번은 동생 녀석이 밥을 너무 많이 먹길래 제가 야단을 쳤다가 동생한테 한 대 얻어맞았던 기억도 있어요. 야, 쌀 얼마 없으니까 밥 그만 먹어. 형이 뭔데 그만 먹으라 말아 해. 난 더 먹을 거야. 배고파. 야, 이놈아. 지금 이 밥 다 먹으면 내일 먹을 거 없단 말이야. 쌀도 없고. 눈 뜨고 봐라. 그래도 싫어. 그만 먹으려면 형이나 그만 먹어. 난 싫다고. 배고픈데 왜 그만 먹어야 돼?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난 이 집 싫어. 엄마도 싫고 형도 싫고 다 싫다고. 이놈이 진짜. 그만 먹으라면 그만 먹어. 저는 순간 남동생의 밥그릇을 빼앗아 버렸고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은 동생은 제게 주먹을 한 대 세게 날려버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주먹질이라 동생 역시 너무나 당황했고 저희는 그 후로 한참을 그렇게 울었던 것 같네요. 12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들이 다음날 먹을 밥 걱정에 제대로 배부르게 밥도 잘 못 먹는 삶을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점점 작은 것에도 집착하고 단돈 1원도 아껴 쓰는 쪼잔한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을 정해놓고 그 계획대로 철저하게 생활을 했었어요. 버스비, 점심값, 저녁값을 정해놓았는데 만약 거기서 오버가 되는 일이 생기면 다음날 회사를 걸어서 퇴근할 정도로 살았답니다. 그렇다 보니 연애 한 번을 해볼 여력이 없었어요. 버는 돈의 일부는 어머니의 생활비로 들였고 남동생이 군대에 가기 전까지 도움을 주어야 했으니까요. 조금 구질구질할 정도로 살아가던 제가 조금 돈의 여유가 생긴 것은 나이 30이 가까워질 때 제 월급도 꽤 오르고 동생도 자기 앞길 찾아 살아가다 보니 그제서야 조금 제가 버는 돈에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저축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버는 수입의 80% 정도를 저축하며 자동차도 사지 않고 옷도 사지 않았죠. 전혀 총각 같지 않은 스타일로 똑같은 3벌 정도의 옷을 번갈아 가면서 입고 다녔었는데 그때 회사 여직원이 저를 보며 이런 말도 했답니다. 대리님은 옷 진짜 없나 봐요. 진짜 이번 생일에 옷을 사주던지 해야지 원. 왜?
나 이상해? 이 옷이 얼마나 괜찮은 옷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라고. 대리님 혼자 괜찮으면 뭐해요. 남들 보기엔 별로구만. 대리님도 연애도 하고 그래야죠. 언제까지 혼자 그렇게 지낼 거예요? 연애 해본 적 없죠? 딱 봐도 없겠구만. 아이, 들켰네. 때가 되면 나의 운명의 짝이 나타나겠지 뭐. 사람이 노력을 해야 나타나죠. 그 꼴을 해서 있으면 어떻게 나타나요? 대리님, 변신해야 돼. 진짜예요. 딱 보기에 정말 40대 아저씨 같아요. 애 한둘 딸린 아저씨요. 그런데 어떤 아가씨가 연애하고 싶겠어요?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옷 좀 골라드릴게요. 월급도 많이 받으시면서 너무 아끼신다. 애 둘 딸린 아저씨는 너무했다. 내가 그렇게 심각해? 그 정도야? 암튼 이번 주 주말에 제가 최대한 저렴하면서도 깔끔한 옷으로 골라드릴 테니까 시간 내요. 알았죠? 돈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는 인생 끝나요. 대리님도 대리님 인생 사셔야죠. 여직원은 제가 안타까웠는지 옷을 좀 골라준다고 했고, 저는 그 여직원과 함께 난생 처음 아울렛 옷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와, 정말 이런 데 와보니 멋진 옷들이 많더군요.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들을 보니 진짜 제가 그 마네킹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신발이며 벨트며 눈을 돌아가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의복비로 챙겨준 돈이 한계가 있었기에 부푼 마음을 자꾸만 가라앉히고 있었는데, 여직원이 딱 한 벌은 제대로 된 옷이 있어야 나중에 여자를 만날 때 유용하다고 하면서 꼬시는 바람에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2배는 더 높은 금액의 옷을 사게 되었지 뭐예요. 아무튼 그래도 그 여직원 덕분에 꽤나 멋진 옷 한 벌을 갖게 된 저는 며칠을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다녔고, 운동도 할 겸 집에서 걸어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때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찬바람을 맞아 감기까지 걸리긴 했지만요. 저의 30대는 그렇게 지나갔고, 2년 정도가 더 흐른 후 드디어 연애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소매치기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알린 후 범인을 잡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었거든요. 그때 소매치기를 당할 뻔한 여자분이 제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경황이 없고 놀라서 그냥 집으로 갔었는데, 다음 날이 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게 따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기, 안녕하세요.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계셨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제가 먼저 봤을 뿐이죠 뭐. 아닐걸요? 저 이번에 한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몇 년 전에도 소매치기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가방을 칼로 그어서 지갑을 쏙 빼갔더라니까요. 아, 그러셨구나. 자꾸 소매치기를 당하시게 돼서 어떡해요. 저 정말 이번에는 큰 돈도 들어있어서 얼마나 조심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또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저 어제 그쪽 아니었으면 진짜 집도 날아가고 큰일 날 뻔했거든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안 괜찮아요. 이렇게 모르는 척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죠. 어찌 됐건 연락처도 알게 됐으니 제가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시간 되시면 저녁 대접해 드릴게요. 그녀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 장소에 나가 그녀를 자세히 봤는데, 딱 봐도 소매치기가 잘 붙게 생긴 아주 고급스러운 스타일이더라고요.
진한 향수 냄새부터 시작해서 세련된 머리 스타일, 뾰족한 구두, 그리고 하늘하늘거리는 예쁜 옷까지 딱 봐도 부잣집 냄새가 풍기는 스타일이었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소매치기가 붙는 이유에 대해 말을 해버렸어요. 저기 근데 그쪽 보면 소매치기가 붙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돈이 많아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좋죠. 제가 그렇게 보여요? 그럼 작전 성공이네요. 알고 보면 저 돈 한 푼도 없어서 좀 있어 보이고 싶은 그런 여자거든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매우 고급스러워 보이시고, 뭐랄까, 지갑에 돈이 많아 보여서 소매치기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와, 다행이네요. 저 사실 이 핸드백, 옷 다 명품도 아니고 짝퉁이에요. 같이 공부한 친구들한테 밀리지 않아 보이기 위해서 저만의 아둥바둥 노력한 결과물이죠 뭐. 제가 초면에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얘기하셔도 돼요. 저야 뭐 늘 재미없게만 살아오다 보니까 딱히 할 얘기도 없어서요. 저 피아노 전공한 여자예요. 아주 찌질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피아노 해보겠다고 아둥바둥해서 결국 대학교까지 어찌어찌 가긴 했는데 음대라는 곳이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다른 애들 집안은 의사니 변호사니 그러는데 저희 아빠는 화물차로 짐 싣는 일 하셨거든요. 일명 막노동? 엄마는 공장 다니고 아빠는 그 일 하시고 저 진짜 어렵게 레슨도 못 받으면서 대학교 간 거라니까요. 근데 저희 집 진짜 싫었어요. 벗어나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셨구나. 저도예요. 밥이 없어서 라면만 먹다가 배탈 난 적도 있고 동생이랑 밥 때문에 치고받고 싸운 적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말씀하셔도 돼요. 어머나, 정말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쪽도 그럼 변신 성공이시네요? 그녀는 보기와는 다르게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당당해 보였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여자 경험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여자와 단둘이 밥을 먹어본 적도 없던 제가 그날은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고 말도 술술 잘 나왔습니다. 아마도 소개팅이나 맞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녀가 너무 잘 대화를 리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과거 얘기부터 시작해서 밥맛 없던 대학교 동창 친구들 얘기까지 조잘조잘 떠드는 그녀의 입이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피아노 전공이라니 제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라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밌고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자에 대한 일부분을 알아간다는 사실 역시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녀는 2시간에 걸친 식사 자리의 대화를 다 끝내고 나서 자기가 주책을 부린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저기 죄송해요. 오늘 제가 너무 주책맞게 이 얘기 저 얘기 한 것 같네요. 어제 일 때문에 감사해서 식사 대접 해드리려고 만났는데 결국엔 제 밥맛 없는 친구들 얘기까지 싸그리 다 들어주셔버렸네요.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저 정말 진심으로 재밌었어요. 말씀도 너무 재미있게 잘하시고 또 제가 모르는 분야여서 흥미진진했어요. 진짜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또 듣고 싶은데요.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정말요? 그럼 저희 다음에 또 만나서 한바탕 수다 떨어볼까요?
안 그래도 저 요즘 너무 우울하고 짜증났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후련하거든요.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제가 짝퉁 가방 메고 다닌다는 것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좋아요. 딱히 회사 말고는 갈 곳도 없고 약속도 없는 한가한 남자니까 시간 되실 때 아무 때나 막 연락 주세요. 진짜예요. 어머나. 너무 재밌으신 분이다, 진짜. 그럼 저 진짜 아무 때나 막 연락할 거예요? 그녀는 제게 다시 연락을 한다는 말을 했고 실제로 며칠 후 퇴근을 하고 있던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짜증나는 일이 있다면서 술이 땡긴다고 했고 저는 그녀가 있는 쪽으로 노선을 바꿔 달려가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아이씨, 정말 오늘 완전 개 짜증났어요. 제가 레슨하는 애 엄마가 누구랑 비교해대면서 제가 실력이 없다나 뭐라나. 아이씨, 정말 확 그냥.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지 자식 실력은 생각도 안 하고 어디 선생 핑계를 대요? 안 그래요? 가르치는 것도 애가 따라와야 잘 가르치지. 애는 그지같이 못하는데 선생만 잘 가르친다고 되나요? 안 그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짜증나. 저 한 잔 또 주세요. 잠 비었잖아요. 네네. 죄송해요. 너무 빨리 마시는 거 아니세요? 좀 천천히 마시지. 저 술 세요. 그리고 오늘은 맨정신에 있기가 힘들어서 좀 취하고 싶네요. 걱정 마세요. 술 취해도 멍멍이는 아니니까. 화가 나 술을 벌컥벌컥 마시던 그녀는 술에 취해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고 저는 결국 그녀를 데리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집도 모르고 그렇다고 제가 그녀의 부모님께 연락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그녀가 쉴 곳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텔 침대에 그녀를 누인 뒤 혼자 두기는 그래서 벽에 기대고 앉아 저도 잠을 청했어요. 방음 시설이 잘 되지 않는 곳이라 사방에서 야릇한 소리가 들려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술이 너무 과했는지 자다가 벌떡 일어나 거의 네 발로 기어서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를 붙잡고 구토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녀를 따라가 등을 두드려주고 입도 헹굴 수 있게 도와주었죠. 그리고 그녀를 부축해서 다시 침대로 데리고 가는데 글쎄 그녀가 팔로 제 목을 감싸 안더니 그대로 침대에 함께 눕게 되었어요.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일지라도 저는 너무 행복했고 너무나 저돌적인 그녀의 리드에 맞추어 첫날 밤을 치렀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제 인생의 처음이었어요. 나이 30이 넘어 찾아온 이 여자에게 저는 아주 푹 빠지고 말았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매일 그녀에게 연락했고 그녀가 혼자 살고 있는 자취방 앞에 찾아갔습니다. 저와의 그날 밤을 후회하는 것 같긴 했지만 그녀도 외롭고 힘들었는지라 제게 기대더라고요. 결국 그녀와 저는 연인이 되었고 제게 특이하다고 하면서 툴툴거리기는 했지만 저희는 많은 것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또 성격이 뭐에 꽂히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그녀에게 꽂혀버렸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신경 쓰며 살았답니다. 아니, 제 자신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녀의 자취집 앞에 찾아가서 얼굴이라도 보았고 그녀가 일이 있어 누군가를 만날 때면 근처에서 계속 기다렸다가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돈으로 풍족하게 해주지는 못했고 자동차도 없어서 뚜벅이로 데이트를 했지만
그 누구보다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대했어요. 자신은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지금이라도 유학 가서 팔자를 고치고 싶다는 말을 하며 제게 상처를 줄 때에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나 어쩌다가 자기 같은 남자랑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 꿈은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 집에서 대주는 유학비로 공부하고 멋지게 한국에 들어와서 귀국 독주회를 하는 것이거든. 근데 당신같이 찌질하고 쪼잔한 남자를 만날 줄이야. 그래, 뭐 누구나 꿈은 꿀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당신한테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생각해봐. 나보다 만약 더한 사람이 있다면 보내줄 테니까. 그건 그래. 당신이 나한테 하는 건 아무도 못하는 거지. 인정합니다. 인정해. 감정적인 표현이나 씀씀이 등등 여러 가지로 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던 그녀였지만 저는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으니까요.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분수에 맞지 않게 허황된 꿈을 꾸며 잘난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탓할 때도 저는 그녀 편만 들어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해주었고요. 그때는 그게 정답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지극한 사랑에 힘입어 그녀의 뱃속에 아이가 생겼고 저희는 부랴부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제가 아주 열심히 돈을 모아둔 덕에 청약을 통해 소형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고 하루하루를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도 저도 부모에게 기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기에 혼수를 최소화했고 살아가면서 하나씩 장만하기로 했었죠. 저는 예전 버릇 그대로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혹시 쓸만한 것이 있는지 기웃기웃거렸고 괜찮은 물건이 있다 싶으면 집으로 가지고 올라와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아내는 정말 너무너무 저를 싫어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런 것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은 없었기에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여보, 정말 왜 그래? 구질구질하게. 쓰레기장에서 이런 걸 왜 가져와? 우리 집이 쓰레기통이야? 아니, 이거 봐봐. 쓸만하잖아. 우리 아껴야 돼. 아껴야 잘 살지. 아이가 점점 커가면 돈 들어갈 곳도 많고, 그러려면 쓸데없이 돈 들어가는 거 아껴야지.